지금 보시는 장면은 문재인과 악수한 다음에 슬쩍 손 닦는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애초 고위층 악수는 코로나 때문에 주먹 터치하는 걸로 정리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과도 주먹 터치 인사를 했던 거 아닌가요? 국내 어용 언론 방송들이 절대 뉴스나 기사화하지 않을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문재인이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가운데 자유우파 단체 회원들이 워싱턴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재인은 오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에 이어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한미애국총연합회, 구국재단 워싱턴 지회, 워싱턴 한인노인연합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워싱턴 지회, 공산화 반대 배지 달기 운동본부, 나라지킴이 북미주국교연합 등 6개 자유우파 단체는 오전 11시 30분쯤 백악관 정면 라파엣 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33여 명의 자유우파 단체 회원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의보다는 불의를 일삼는 문재인을 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문재인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시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일행이 백악관으로 들어오자 시위대는 문재인 아웃, 김정은의 추종자들은 북한으로 가라, 박근혜를 석방하라 등 피켓과 배너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한 뒤 1시 10분쯤 해산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집권 4년 동안 통합은 고사하고 국민 갈라치기 한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국민 갈라치기는 계속될 겁니다. 이번 문재인 방미에서 국민의 초관심사는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였는데요. 문재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선 기대를 모았던 우한 코로나 백신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스와프 등 실질적인 내용이 두 정상의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협력하고 있는 한국 국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책임지겠다면서도 그 외 백신 제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량은 제한적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럼 그렇지, 기대도 안 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괜히 움직여서 44조만 허공에 날렸잖아라며 일본은 진미에서 이렇게 백신 확보, 한국은 친중해서 기업이 44조 미국에 바쳐도 고작 55만 개 확보. 백신 공장은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생길 건데 백신량도 같을까? 라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백신 확보를 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방미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에 무려 44조나 투자키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꽈배기 오찬과는 달리 나름 크랩 케이크 오찬 대접은 받았네요. 한편 연합뉴스 김토일 기자는 이번 문재인 방미를 일본 스가 총리와 비교하는 도표를 그려 네티즌들의 빔축 아닌 빈축을 샀는데요. 기사에 그려진 그래프를 보니 일본 스가 총리는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한 데 반해 문재인은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자랑질, 또 스가 총리는 오찬에서 햄버거를, 문재인은 자랑스럽게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고 기재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 수량은 왜 빼놓은 거죠? 비교를 하려면 백신 계약이라든지 담화 내용을 비교해야지 왜 엉뚱한 것까지 내용만 쭉 늘어놓았나요? 바로 이런 게 국민을 기만하는 기사라는 겁니다. 이번 문재인 방미 중 가장 어이없는 게 바로 원전 문제인데요. 문재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원전 업계에선 자국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는 한미 양국이 중동,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3세대 원전인 APR1400이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받고 건설 비용도 가장 저렴해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한 해에만 직원 1000여 명이 명예퇴직하는 등 관련 조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일부 원전 유지, 보수 부품 제조 업무로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또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도 줄도선했습니다. 2019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공급업체의 매출은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전보다 무려 1조 5,7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원전 산업 인력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줄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하는 동안 문재인은 2018년 체코를 방문해선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세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언제 이뤄질지 물의 수출을 기대하기보다 이미 착공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예산과 공기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등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풀과 촘촘한 공급망 덕분이었다며 탈원전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다는 뜻의 양도구역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꼬며 제정신 아닌 정권, 선거 잘못하면 국민들이 정신병자 되겠다며 개탄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 방미 후 중국을 달라야 하는 두 가지 일로 골머리를 꽤나 앓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뒤 이뤄진 문재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미국 기자가 문재인에게 두 정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습니까?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를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보며 행운을 빕니다. 굿럭이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행동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고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성을 취해온 한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미국에 가까운 편에 서라고 압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 직후 문재인을 향해 행운을 빈다고 한 것도 이런 미중 간 줄타기와 관련한 질문이 한국에 난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은 대만 관련 질문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며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결국 대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보다 양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참고로 양안 관계는 현재 국공내전을 통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 섬으로 국부천대한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눈치를 쳐보며 말 한마디조차 주권국으로서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 도저히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에게는 반일 감정만을 조장하며 항상 적대적이었던 문재인 좌파 정권, 반면 중국에게는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중국의 압박을 자초한 문재인 좌파 정권, 과거 민주파리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경제보다 민주라는 논리를 우선시했던 것과 달리 이 위선적 민주파리 좌파리들은 지금의 중국 압박의 주권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만을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사대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하나만 묻겠는데요.
중국의 경제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 노력 정도는 해봤나요? 물론 절대 안 했을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조금 더 거세게 압박하면 나란마저 동체로 바칠 심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대만 해협 관련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 중국 관영 매체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망은 22일 문재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동맹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 해가 역시 거론됐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상이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의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재인이 시진핑이 형님한테 해명하느라 땀 조물리게 생겼네라고 비꼬며 내정 간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 니들이 다른 나라에 저지른 폐악질을 생각해라고 hir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문재인 방미를 통해 한국의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중국 베이징까지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로 늘린 건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제재는 사거리 180km의 탄두 중량 500kg이었습니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20년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됐습니다. 현재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의 경우 800km의 탄두 중량 제한은 없으며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재가 완화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문재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무엇보다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안보 족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력이 외교 협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경우 국가의 외교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전망은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그저 비좋은 개설구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사일 지침 해제를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국의 중국 견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포석 중 하나로 미사일 지침 해제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도 북한 전역이 미사일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약 950km로 현재 미사일 지침의 사거리 제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 베이징도 사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이 당장 중국을 타격할 가능성은 극히 작지만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자국의 수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 중국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사일 지침 해제가 한국엔 대중관계 악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교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사일 지침 해제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업그레이드 등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게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열어둔 것인 만큼 그 파장이 의외로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어차피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봐야 중국의 반발 때문에 장롱속의 운전면허증처럼 실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미사일 개발 따위는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목상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만족하며 이를 국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만 활용할 겁니다. 방미 후 문재인은 중국의 반발을 달래려고 또 무진장 노력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2017년 4대 문제로 중국과의 산불 합의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되어도 개발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처할지도 모르죠. 한편
한국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와 관련 북한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회학자인 류명정 명의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3종의 현무 4계열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올해 중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현무 4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아리는 북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론의 비밀이 흘러나갈세라 쉬쉬하며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내놓고 진행하는 판이라며 그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원이라는 것도 신설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며 겉으로는 평화를 떠드는 남조선 당국이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서슬퍼런 살기와 전운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아리는 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자들이 가장 위험함을 이르기 위해 자고로 전해져오는 말이라며 입으로는 미사여구를 쏟아내고 실제로는 위세와 야합해 동족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남조선 당국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기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핵까지 장착해도 정당하고 우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것도 생떼 쓰는 북한 놈들 꼭 누구와 참 많이 닮았다. 내로남불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아마 북한의 이런 반응에 놀란 민주당은 지난해 김여정 대북전단에 분노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번엔 미사일 사거리 개발 제한 법안을 발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몽영훈님, 항상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이나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